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성이 일상이 된 미국 명문 고등학교 교장의 딸이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내뱉은 첫마디. 여기가 정말 그 한국 맞나요? 매일 총기 훈련에 떨던 소녀가 서울 밤거리를 혼자 걸으며 느낀 충격. 차가운 햄버거만 먹던 아이가 우리 급식 한 숟갈에 눈물 글썽인 순간, 그리고 미국 명문대를 꿈꾸던 학생이 특목고 AI 수업 앞에서 고개 숙인 그날까지 미국 교육의 자부심으로 살던 에밀리가 제발 이곳에서 공부하게 해달라며 무릎 꿇은 나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평범한 하루가 미국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이 믿기 어려운 고백 뒤에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피땀으로 세워 올린 교육 강국의 위상이 숨어 있습니다. 총 맞을 걱정 없이 학교 가는 것, 따뜻한 급식 한 끼 먹는 것, 밤에 안전하게 길을 걷는 것,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이 모든 것들이 세계 젊은이들에게는 꿈 같은 일상이었던 겁니다. 형님, 누님들이 일궈낸 이 나라에서 지금 전 세계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며 줄 서고 있다는 사실 놓치고 가시면 안 됩니다. 미국 학생들의 간절한 소망을 풀어낸 감동적인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애국심은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자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존슨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교육자셨죠.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에서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저희 집 식탁에서는 늘 교육 이야기가 오갔어요. 미국 공교육의 자랑스러운 전통, 민주주의 교육의 우수성, 창의성을 키우는 미국식 교육 방법 같은 이야기들 말이죠. 부모님은 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교육 시스템을 가진 나라라고요.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같은 명문 대학들이 모두 미국에 있잖아요. 실리콘밸리의 혁신도 월스트리트의 금융 시스템도 모두 미국 교육의 산물이라고 하셨죠.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교육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 어느 날 우리 학교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올해 수학여행 목적지가 발표되는 날이었는데 저는 당연히 유럽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작년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였거든요. 친구들과 이미 런던 타워 브리지 앞에서 찍을 사진까지 상상하고 있었죠. 그런데 교감 선생님이 발표하신 목적지는 아시아였습니다. 그것도 일본과 한국이라니요. 순간 교실이 술렁거렸어요. 아이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일본을 가자는 아이들과 한국을 가자는 아이들로 말이죠. 제 친구 브래든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은 적어도 애니메이션이라도 유명하잖아. 근데 한국은 뭐가 있어? 김치밖에 모르겠는데. 그러자 우리 반의 아시아계 학생인 케빈이 반박했죠. 한국이 얼마나 발전된 나라인지 모르는구나. 삼성, LG 같은 기업들 못 봤어. 저는 그 순간 솔직히 말해서 두 나라 모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늘 서구 문명의 우수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셨거든요. 아시아는 그저 경제적으로 성장한 곳일 뿐 교육이나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배울 게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불안하게 만든 건 다른 이유였습니다. 우리 반 친구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한국 바로 위에 북한이 있잖아. 거기서 핵미사일 쏘면 어떡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위험한 곳으로 가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반에서 가장 조용했던 제시카가 갑자기 손을 들고 말했어요. 솔직히 북한 미사일보다 우리 학교 총기 사고가 더 무서워. 작년에만 우리 동네 학교에서 총기 사고 2번 있었잖아. 한국은 그런 거 없다며.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제시카의 말이 맞았거든요. 우리는 매달 총기 사고 대비 훈련을 했습니다. 교실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구석에 숨어서 숨소리도 내지 않는 훈련 말이죠. 어릴 때부터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이런 훈련들이 갑자기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투표 결과 한국이 선택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유럽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 대신 김치와 케이팝의 나라로 가야 한다니.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안전한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미국보다 뛰어난 것이 있을까요? 솔직히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죠. 이 여행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는데 대부분이 북한과의 분단 상황, 군사적 긴장감에 관한 뉴스들이었거든요. 부모님도 계속 걱정하셨어요. 정말 안전한 곳이 맞냐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연락처를 확인해 두자고 하셨죠.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친구들은 들뜬 모습이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브래든이 저에게 말했죠. 에밀리, 너무 걱정하지 마. 어차피 일주일만 있다가 올 거잖아.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슬프게 들렸습니다. 겨우 일주일을 버텨야 한다는 의미로 들렸거든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곳일까요? 뉴스에서 보던 것처럼 모든 남자들이 군복을 입고 다니는 곳일까요? 아니면 길거리마다 탱크가 지나다니는 곳일까요? 상상할수록 더 무서워졌어요. 두려움을 가슴에 안고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공항이 너무나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마치 SF 영화 속에 나오는 미래 도시 같았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는데 정말 몇 초 만에 끝났거든요. 여권을 기계에 대고 지문을 찍으니까 바로 통과였어요. 미국 공항에서는 늘 1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는데 말이죠. 그것도 신발까지 벗고 벨트까지 풀고 가방 속 물건들을 다 꺼내서 검사받고 그랬잖아요. 공항을 나오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로봇이 저희를 안내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로봇이요. 키 작은 하얀색 로봇이 우리 앞에서 안내방송을 하면서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모두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와이파이를 연결해봤습니다. 미국에서는 공항 와이파이가 항상 느렸거든요. 그런데 한국 공항 와이파이는 정말 빨랐어요. 유튜브 영상이 전혀 버퍼링 없이 바로 재생되더라고요. 부모님께 무사히 도착했다고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화질이 너무 선명해서 깜짝 놀라셨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정말 다른 풍경이었어요. 현대적인 빌딩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도로는 말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탱크나 군인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가이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나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 시스템도 매우 발달되어 있다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살짝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편견을 갖고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갔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화장실 변기 뚜껑이 저절로 열리고 물도 저절로 나오고 심지어 변기에서 음악까지 나왔어요. 미국 집에서는 본 적이 없는 신기한 경험이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선입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달라 보이다니. 과연 앞으로 며칠 동안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께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해보자고 하셨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본 박물관들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할까 싶었죠. 하지만 경복궁 입구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궁궐의 규모가 정말 웅장했거든요. 저 멀리까지 이어지는 기와 지붕들, 하늘 높이 솟은 처마들이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무엇보다 색깔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더욱 놀라운 건 한복 체험이었습니다. 한복 대여점에서 전통 의상을 입어보자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좀 민망했어요. 하지만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는 순간 제 모습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우아하고 고귀해 보였어요. 제 친구 세라가 저를 보고 말했죠. 에밀리, 정말 공주 같아. 너무 예쁘다. 다른 친구들도 모두 감탄했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던 외국인 관광객들도 저희를 보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때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외국인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이었는데 저희에게 말했어요. 한복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통 의상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파리에서도 한복 전시회가 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서양 문화만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서양 사람이 동양의 전통 의상을 이렇게 극찬하다니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인사동 전통시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호떡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저희를 보시더니 갑자기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왔냐고, 한국은 처음이냐고 물어보셨죠. 저희가 미국에서 왔다고 말씀드리니까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호떡을 하나씩 나눠주셨어요. 돈을 드리려고 했는데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맛있게 먹으라고 한국 음식이 입에 맞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의 그 맛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한 설탕이 흘러나왔어요. 너무 맛있어서 감탄사가 절로 나왔죠. 할머니가 저희 표정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저희 입맛을 걱정해서 설탕을 조금 덜 넣으셨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너무 달면 못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였죠.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 만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다니. 친구들도 모두 감동했어요. 브래든이 저에게 속삭였죠. 미국에서 이런 일 있었으면 좋겠다. 뉴욕에서 길 묻기만 해도 다들 바쁘다고 그냥 지나가잖아. 정말 그랬어요. 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그냥 나눠주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날 오후 경복궁에서 전통 공예 체험을 했습니다. 한지로 부채를 만드는 체험이었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하지만 완성된 부채를 보니까 정말 뿌듯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예술성과 철학이 느껴졌거든요.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의 전통 예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하셨죠. 한복의 곡선도 궁궐의 구조도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한복 입은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정말 놀라셨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 의상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장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니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걸까요? 서양 문화가 동양 문화보다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각각의 문화는 고유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셋째 날 저녁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호텔 근처를 산책하자고 해서 나갔는데 시간이 어느새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미국이었다면 절대 이런 시간에 밖을 돌아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 제가 여자라서 더더욱 조심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서울 거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여성들도 혼자서 편안하게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다녀도 안전한지 말이죠.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대답해 주셨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여성 혼자서도 밤늦게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치안이 좋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우리 동네에서는 해가 지면 절대 혼자 밖에 나가지 말라고 부모님이 늘 당부하셨어요. 특히 총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라서 더욱 조심해야 했죠. 편의점에 들러서 음료수를 사려고 했는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편의점에는 여성 직원 한 분이 혼자 일하고 계셨거든요. 미국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밤늦은 시간에는 남성 직원이 최소 2명은 있어야 하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그 직원분이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자연스럽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사해 주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달았거든요. 편의점을 나와서 호텔로 걸어가는 길에 제 친구 세라가 말했어요. 에밀리, 여기서는 정말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 뒤에서 누가 따라와도 전혀 무섭지 않아. 정말 그랬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뒤를 돌아보고 가방을 꽉 쥐고 빨리 걸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날 밤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독일에서 온 아저씨가 정말 인상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됐는데 지갑을 2번이나 떨어뜨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번 다 그대로 찾을 수 있었대요. 첫 번째는 지하철역에서 잃어버렸는데 역무원이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줬다고 해요. 두 번째는 카페에서 떨어뜨렸는데 다음 손님이 카운터에 맡겨뒀다고 하더라고요. 독일 아저씨가 말씀하시길 이런 일은 유럽에서도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면 찾을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심지어 신용카드 도용 같은 2차 피해까지 걱정해야 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제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부러움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밤늦게도 자유롭게 거리를 걸을 수 있고 지갑을 잃어버려도 다시 찾을 수 있고 총기 사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니 정말 부러웠어요. 문득 미국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매달 하는 총기 사고, 대비훈련 밤에 나가면 안 된다는 부모님의 당부, 항상 조심하라는 경고들 말이죠. 그런 것들이 갑자기 너무 슬프게 느껴졌어요. 이런 걱정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세라가 저에게 말했죠. 에밀리, 솔직히 여기가 미국보다 더 안전한 것 같아. 총기 사고도 없고 강도도 없고 여기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안전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한국이 정말 안전한 나라라고 밤늦게 다녀도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부모님도 놀라셨어요. 뉴스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위험한 건 우리가 사는 미국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넷째 날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서울의 한 특목고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가이드 선생님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솔직히 별 기대하지 않았어요. 미국 교육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교 로비에 전시된 트로피들이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세계 로봇, 대회 등등 정말 많은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트로피들이 가득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그 옆에 붙어있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이 하버드, MIT, 스탠포드 등 미국 명문대에 매년 수십 명씩 합격한다는 거예요. 제가 꿈꾸던 그 대학들에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직접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인사해 주시면서 학교를 안내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수학교실이었는데 제시도 지계속 편집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미분적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대학에 가서야 배울 거라고 생각했던 내용들이었어요. 한 학생이 칠판에 나와서 복잡한 수식을 풀고 있었는데 저는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제 친구 브래든이 저에게 속삭였어요. 저게 정말 고등학생이 푸는 문제야. 우리 학교 수학 선생님도 못 풀 것 같은데. 더욱 놀라운 건 그 학생이 영어로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영어로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발음도 정말 좋았고 전문 용어들도 자연스럽게 사용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끄러워졌어요.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질문하셨어요. 미국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어떤 수학을 배우냐고 말이죠. 저는 대답하기가 정말 민망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기초 대수학을 배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다음으로 간 곳은 과학실험실이었습니다. 거기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학생들이 DNA 추출 실험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대학교 실험실 같은 장비들을 사용해서 말이죠. 현미경, 원심 분리기, 각종 화학 시약들이 가득했어요. 실험을 하던 한 학생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영어로 설명해 줬습니다. 지금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를 관찰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국제과학박람회에 출품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수준 높은 실험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기껏해야 산과 염기 반응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정말 대학원 수준의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컴퓨터실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었거든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직접 코딩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한 학생이 저희에게 보여준 프로그램은 사진을 보고 물체를 인식하는 AI였어요. 그 학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구글 사이언스 페어에서 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조기 입학 제의를 받았다고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말이죠. 점심시간에 학생 식당에 갔는데 거기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점심을 먹으면서도 계속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함께 토론하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과학 실험 결과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워 보였어요. 서로 가르쳐주고 함께 문제를 풀면서 웃고 있었거든요. 공부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운 일처럼 보였어요. 한 학생과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까지 모든 분야에서 뛰어났어요. 바이올린 연주도 수준급이고 그림도 잘 그리고 축구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냐고 말이죠. 그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고 수학적 사고가 음악에도 도움이 되고 과학적 관찰력이 미술에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오후에는 토론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주제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였어요. 고등학생들이 정말 깊이 있는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학적 사고, 과학적 근거, 사회적 영향까지 모든 것을 고려한 토론이었어요. 한 학생이 발표한 내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의 존재 의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대학교 철학과 수업 같았어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발표였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수준의 토론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부분 단순한 찬성과 반대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정말 학술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하교 시간이 되어서 학생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말했어요. 미국에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것들도 자랑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버스에서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이야기했습니다. 모두들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 교육 수준이 훨씬 높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브래든이 말했죠. 우리가 한국 학생들과 경쟁해야 한다면 정말 힘들 것 같아.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미국 교육이 세계 최고일까요? 한국 학생들의 실력을 보니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섯째 날 점심시간,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경험을 했습니다. 학교 급식을 먹어보자고 해서 갔는데 처음에는 별 기대하지 않았어요. 급식이라고 하면 미국에서 먹던 그런 음식들을 생각했거든요. 차가운 샌드위치, 딱딱한 피자, 맛없는 우유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데 급식실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뷔페 레스토랑 같았어요. 여러 종류의 반찬들이 예쁘게 진열되어 있고 따뜻한 국물이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냄새가 정말 좋았어요. 급식 아주머니가 저희를 보시고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해 주셨어요. 어디서 왔냐고, 한국 음식 먹어봤냐고 친절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 입맛에 맞을지 걱정된다면서 맵지 않은 반찬들을 골라서 담아주셨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감동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저희를 진심으로 배려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미국 학교에서는 급식 직원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음식을 담아주기만 했는데 말이죠. 식판을 받고 자리에 앉아서 첫 숟가락을 떠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이렇게 맛있는 급식은 처음이었거든요. 밥은 윤기가 나고 국은 진짜 집에서 끓인 것 같았고 반찬들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게 느껴졌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매일 이런 급식을 먹냐고 말이죠. 그 학생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영양사 선생님이 매일 영양을 고려해서 메뉴를 짜신다고 모든 재료는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급식실을 둘러보시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거든요. 음식 맛은 어떤지, 양은 충분한지, 불편한 건 없는지 하나하나 챙겨보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급식실에 오시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교장 선생님이 직접 학생들의 식사를 챙기고 계셨어요. 교장 선생님이 저희 테이블로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교육의 연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고 영양을 균형 있게 섭취하고 음식에 대한 감사함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더욱 인상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급식비를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급식비를 개별적으로 내야 했거든요. 그것도 꽤 비싼 금액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은 무료 급식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죠. 더욱 놀라운 건 급식의 질이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직접 와서 설명해 주셨는데 모든 재료를 친환경 인증받은 곳에서 공급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농약 사용 여부까지 체크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미국 급식과 비교해서 말씀드렸더니 영양사 선생님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성장기 학생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경제적 이유로 그렇지 못한다면 정말 슬픈 일이라고 하셨어요. 급식실을 나오면서 모두들 놀라워했어요. 이런 급식을 매일 먹을 수 있다니 정말 부럽다고 말했죠. 세라가 말했어요. 우리 학교 급식이 정말 초라해 보여. 차가운 햄버거랑 비교가 안 되잖아. 그날 오후 수업 시간에도 계속 급식 생각이 났습니다. 단순히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 때문이었어요. 학생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 교육에 대한 책임감, 공동체 의식 같은 것들이 느껴졌거든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국 급식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정말 놀라셨어요. 그런 수준의 급식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니 믿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급식 하나만 봐도 그 나라의 교육 철학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정말 학생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라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한국 학생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했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공항에서부터 차이를 느꼈습니다. 입국 심사에서 1시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어요. 한국에서는 몇 초 만에 끝났던 일인데 말이죠. 그리고 보안 검색도 정말 까다로웠어요. 신발을 벗고 벨트를 풀고 가방 속 물건들을 다 꺼내야 했죠.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여행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부모님도 정말 놀라셨어요. 제가 찍어온 사진들을 보시면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인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급식 사진을 보시고는 정말 감탄하셨어요. 다음 날 학교에 갔는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업 시작 전에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거든요. 총기 사고 대비 훈련이었어요. 모든 학생들이 교실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구석에 숨어서 숨죽이고 있어야 했죠. 그 순간 한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밤늦게도 자유롭게 거리를 걸을 수 있었던 서울, 총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었던 그곳이 그리웠어요. 이런 훈련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한국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급식실에 갔는데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가운 햄버거와 딱딱한 피자, 맛없는 우유가 전부였거든요. 한국에서 먹었던 따뜻하고 맛있는 급식과는 비교가 안 되었어요. 옆에 앉은 친구에게 한국 급식 이야기를 해줬더니 정말 부러워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급식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우리는 여전히 이런 급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오후 수학 시간에는 더욱 실망했습니다. 한국에서 봤던 고등학생들은 미분적분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기초 대수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수업 진도도 느리고 내용도 쉬웠어요. 선생님께 질문해봤습니다. 왜 우리는 더 어려운 수학을 배우지 않냐고 말이죠. 선생님이 대답하셨어요. 학생들이 따라오기 어려워한다고 천천히 가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방과 후에는 컴퓨터실에 가봤는데 한국 학교와는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낡은 컴퓨터들과 느린 인터넷,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수업만 있었어요. 한국에서 봤던 AI 프로그래밍이나 머신러닝 같은 고급 내용은 꿈도 꿀 수 없었죠. 그날 저녁 집에서 숙제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미국 교육이 정말 세계 최고일까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생각하면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다행히 우리 학교는 아니었지만 모든 학교가 일시적으로 폐쇄되었어요. 학부모들이 모두 불안해하면서 아이들을 데리러 왔죠. 그 순간 정말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그런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한국 학생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안전하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부모님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부모님은 처음에 깜짝 놀라셨어요. 갑자기 웬 한국 유학이냐고 하시면서요.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뛰어난 교육 시스템, 안전한 사회, 학생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문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철학 같은 것들 말이죠.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언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하셨어요.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그리고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도 제 진심을 느끼셨는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한국에서의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경험이었죠. 한국의 일상이 미국의 비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한 것들이 미국에서는 꿈 같은 일들이었거든요. 안전한 거리, 맛있는 급식, 수준 높은 교육,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 같은 것들 말이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가 다른 거라는 것을요. 한국에서는 학생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 환경에서 공부하고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정말로 한국에 와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국제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떨렸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었거든요. 특히 담임 선생님께서는 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한국어 공부 방법부터 학교 생활까지 하나하나 챙겨주셨죠. 첫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단어도 어렵고 문법도 복잡하고 발음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한국어 공부에 매달렸죠. 한국 친구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한국어 발음이 틀릴 때면 정정해 주었어요. 그들 덕분에 점점 한국어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3개월 후에는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6개월 후에는 수업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었죠. 1년이 지난 지금은 한국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학교 생활은 정말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을 매일 체험했거든요. 특히 급식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매일 다른 메뉴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영양사 선생님이 직접 챙겨주시는 따뜻한 관심도 느낄 수 있었죠. 수업 수준도 정말 높았습니다.
미국에서 배웠던 것보다 훨씬 깊이 있고 체계적이었어요. 특히 수학과 과학 수업은 정말 어려웠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처음에는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교육의 철학이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시도 계속 편집었어요. 토론 수업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법을 배웠고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한국 친구들과의 우정도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처음에는 문화 차이 때문에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미국 문화를 소개해 주었죠. 특히 제 단짝 친구 수진이와의 우정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었어요. 방과 후에 함께 도서관에 가서 숙제도 하고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구경하기도 했죠. 수진이를 통해 한국 가정의 따뜻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께서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거든요.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한국 음식도 해주시고 한국 전통 문화도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과 미국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각각의 장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미국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창의성, 한국의 체계적인 교육과 안전한 사회 모두 소중한 가치였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이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육 시스템, 기술 발전, 사회 인프라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가려는 노력이 보였어요. 특히 학생들을 위한 투자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2학년이 되면서 저는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그들도 겪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들에게 한국 적응 방법을 알려주고 한국어 공부도 도와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두 문화를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더 잘 도와줄 수 있었거든요. 미국 학생들의 어려움도 이해하고 한국의 좋은 점도 설명해 줄 수 있었죠. 어느 날 새로운 미국 교환학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덕분에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제 역할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두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역할을 계속해달라고 부탁하셨죠. 3학년이 되면서 저는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대학은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전공할 것인지 말이죠. 한국 대학도 좋고 미국 대학도 좋았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든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었어요. 한국의 좋은 점을 미국에 알리고 미국의 좋은 점을 한국에 소개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문화 교류나 교육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제 꿈이 되었죠. 한국에서의 2년은 정말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안전한 사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교육에 투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지금 저는 한국어도 유창하게 하고 한국 문화도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미국에서 자란 경험도 갖고 있죠. 이런 제가 두 나라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대학에서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교육 교류를 활성화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미국 학생들이 한국의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부모님께서도 제 변화를 정말 놀라워하세요. 한국에 보내길 잘했다고,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바뀌셨어요. 이제는 한국을 정말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하신답니다. 미국 친구들에게도 한국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친구들도 제가 보내준 사진과 영상을 보고 나서는 정말 놀라워해요.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겼죠. 이제 2년의 유학 생활이 거의 끝나갑니다. 아쉽지만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해요.
앞으로도 계속 두 나라를 오가며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꿈이거든요. 한국은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외국 학생도 따뜻하게 품어주는 포용력이 있는 나라였어요. 이런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 두 나라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